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민족의 끈끈한 유대감. 2. 한국의 강력한 투자. 3. 한국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름다운 햇볕이 내리쬐는 2023년 어느 날, 한국에서는 선진 기술이 인간을 상상조차 못한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분쟁 중이던 독도는 이제 현대 삶의 특별한 일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따라 최신 연구는 독도가 대한민국 민족의 기원임을 단언하는 뛰어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황송할 만한 고고학적 유적지들은 옛 세월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문화의 선사 시대에 견고한 증거로 모든 시민들의 자부심과 신념을 더욱 깊게 뿜어냅니다. 독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들의 고귀한 역사를 결속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문화적 기원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은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얼마 전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케시마, 즉 우리 독도가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이 한국의 영토에 방문했는데 대체 무슨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후 일본 기상청은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일본 기상청이 지진 소식을 전하면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놓은 게 화면에 잡힌 겁니다. 기상청이 올린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가 점선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울릉도는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최근 이런 방식의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이런 행위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독도 사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독도관리사무소는 독도 영유권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10년부터 독도 땅을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한 방문객이 신청하면 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최근 드디어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독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더 늘어 독도 명예주민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국인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명 래퍼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구글에서도 한국 땅이란 걸 인정한 겁니다. 100억 뷰의 주인공 래퍼 아르마니 화이트가 독도를 언급한 영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르마니 화이트는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팬들을 위해 영상 속 아르마니 화이트는 자신의 히트곡 고티드의 후렴구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독도로 개사해 불렀습니다. 해외 아티스트 중 독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래퍼는 아르마니 화이트가 최초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많은 한국 팬들이 뜨거운 반응과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챗GPT의 대항마로 출시된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드가 독도 영유권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바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근거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약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결론만 낸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명확하게 댔습니다. 구글의 챗봇 바드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역사적 기록이 있으며 현재 한국이 관리하고 제어하고 있고 지리적 접근성과 국제법 등을 볼 때 한국의 영토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역사적 기록과 관련해서는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기록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초 기록은 17세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 역시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독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가깝다.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은 150km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한국 섬은 87km 떨어져 있다. 며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을 통해 독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본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경고까지 남기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챗봇이 이 정도의 분석을 하는 시대에 일본은 더 이상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허황된 행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래퍼가 한국의 독도를 응원하고 구글 챗봇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1등 공신은 한류열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류열풍 덕분에 해외에서도 한국과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 한류 팬이 1억 7,8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한류 팬들이 19배나 증가한 겁니다.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외교부와 함께 발간한 2022 직구촌 한류현황을 보면 전 세계 한류 팬 수는 1억 7,800만 명,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684개로 10년 사이 동호회도 2.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1억 7천만 한류 팬에게 우리 한글 이름을 만들어주면 한국에 대해 더 관심과 애정이 생기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과거 우리가 학교나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울 때 톰, 마이클, 케이시 등 미국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것이 그 나라 문화와 언어들 배우는 첫걸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크에서 전 세계 1억 7천만 명의 한류 팬들에게 순우리말 한글 이름을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누구나 3분 만에 한글 이름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이름은 이름입니다. 이름은 이름의 옛말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 청가에 등장합니다. 이름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모바일 혹은 PC로 접속하면 누구나 3분 이내에 자신의 관심사, 성향을 반영한 순우리말로 된 의미 있는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용 방법은 서비스 링크로 접속한 뒤 10가지 질문에 답하면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한 특별한 한글 이름 3개를 추천받게 됩니다. 추천된 이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이름의 의미와 발음도 확인할 수 있어 서로 아는 글자와 소리, 글자의 뜻에 따라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이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바로 공유해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자신의 얼굴 사진을 넣은 명함으로 직접 저장해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한류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글 이름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어떤 한글 이름을 지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거나 한글 이름을 짓더라도 서로 비슷하고 흔한 이름이거나 지인 추천으로 한순간 지어진 이름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접속하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의미까지 가진 한글 이름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방크의 한글 이름 지어주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인해 한류 팬 1억 7천만 시대에 살게 된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한류 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우리말 이름을 갖고 한국의 역사 문화로까지 관심과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도 관련 있고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인 역시 이름에 접속해서 인터넷상 자신의 SNS 계정이나 캐릭터의 이름을 정할 때 순우리말 이름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크는 특히 전 세계 한글 학교 선생님과 한인 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순우리말로
한글 이름을 지어보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세계 1억 7천만 한류 팬을 대상으로 순우리말 이름 지어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에는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글 맵으로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외계 행성이라도 보는 것처럼 독특한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죠. 처음 이를 목격한 사람은 화산이 폭발한 분화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거대한 싱크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산입니다. 바로 미르미어 광산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캐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한 것인데 그 깊이가 525m의 직경이 1200m에 달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로 인해 엄청난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핵이 사고가 잦기 때문인데요. 미르 광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1957년부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시작했고 이후 44년 동안 원석을 캤죠.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25%를 이곳에서 채굴했다고 하니 광산의 크기와 다이아몬드 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 지상에서의 채굴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땅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굴착기를 이용해 지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고 하죠. 지하로 파내려가며 지구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은 그 희귀하다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또 한 번 지구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기로 치자면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스 한 종류가 전남 광양의 한 섬에서 극비리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광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 말부터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34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 57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죠. 한국 역시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 대한 관련 세액 공제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퍼센트의 문제일 뿐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투자 세액 공제란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보통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이 있을 때 국가적인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반도체 투자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먹거리 산업을 넘어선 생존 산업입니다. 지하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든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는데 반도체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무려 17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7개월 동안 매달 12조 원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20%가량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생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 반도체 전체 매출이 약 90조 원을 기록해 미국의 인텔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3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적인 순위나 즐기자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죠. 삼성전자의 경우 약 6만 5천 명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 등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무의미해지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쏙 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봄철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일부를 이제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혹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알고 계시나요? 특수가스는 포토 공정과 에칭 공정 등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과정 중 미세 작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이러한 특수가스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모든 공정 과정이 정밀화됐습니다. 디램의 경우 나노 단위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3D 낸드 플래시는 200단까지 쌓아 올리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죠. 이렇듯 칩의 집적도 향상을 위해 2단으로 쌓아 올리는 공법인 더블 태스킹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순도 특수가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특수가스 중에서도 지구상의 극미량으로 존재해 양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도 불가능해 희소성 높은 가스들을 희귀가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헬륨 He, 네온 Ne, 크립톤 Kr, 제논 Xe, 나돈 Rn222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한국은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더 시장 상황이나 환율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들 중 네온 Ne 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기업 중 TMC라는 기업이 지난 2022년 1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네온가스의 생산 설비 및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요. 네온가스는 빛을 이용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전자 회로를 새기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재료인데 이 가스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기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도 0.00182%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미량만 존재하는 특수성 때문에 철강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만 가스 포집이 가능한데 TMC가 세계 최대 철강 회사로 꼽히는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직접 네온가스 설비를 개발해 광양제철소에 설치했는데, 이는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추출한 후 이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 재활용하는 설비입니다. 2022년 1월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달 뒤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전 세계 1, 3위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가 됐는데, 그간 희귀가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었죠. 네온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크립톤은 우크라이나가 31%, 러시아가 17%로 총 48%의 비중을 차지하죠. 제논 또한 49% 수준으로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전부터 TMC가 광양제철소에서 포집한 부생가스를 재활용해 네온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죠. 그런데 제논은 더 희귀한 가스입니다. 대기 중 함유량이 고작 0.00009%에 불과한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로 나돈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비활성 기체 원소죠. 크립톤 역시 무색, 무취의 비활성으로 공기 중 0.00011% 함유된 귀한 가스입니다. 액체 공기에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영화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크립톤나이트라는 운석에 의해 힘을 잃게 되는 것도 크립톤이 지구에는 극미량만 존재하는 희귀물질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겁니다. 이처럼 공기에 극미량 포함된 원소를 분리해 다양한 형태의 크립톤 전구에 사용하고 레이저를 만들어 반도체 칩 제작에 사용합니다.
네오니아 한국의 TMC와 포스코와 협력해 생산 공정을 구축해 걱정을 덜었지만 제논과 크립토는 마땅한 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이 전량 수입한 후 다시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세계 최대 산업용 희귀가스 생산 1위 기업인 미국의 린데 린더가 한국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2031년까지 경기도 평택에 가스 생산시설을 세우고 제논과 크립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생산량은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죠. 잠시 언급했듯 이제 전 세계는 치열한 반도체 투자 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반도체 전 세계 1, 3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희귀가스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시장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공정 양산에 집중하는 초격차 전략 강화로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생산 및 투자 규모에 있어서 호황 때와 다를 바 없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세 공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진만 삼성전자 부회장은 얼마 전 감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죠. 시장 3위 업체인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인 공장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 단지를 조성 중인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2025년 초 1기 공장을 착공해 중장기적으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용인 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발맞춰 2030년까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힘쏟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이렇게 과감한 목표가 20년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기적을 가능하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혼다에 이어 도요타까지 한국에게 손을 벌리자 일본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 배터리 공급을 위한 MOU를 맺을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함께 한국을 잡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인데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나 외신까지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대위기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제조 능력을 자체 구축해 온 바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사 PV를 설립해 기술을 내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나소닉과의 또 다른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을 세워 한국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작년 7월 반갑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LG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쿠시마와 히메지 툼 4개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중국 다롄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도요타를 더욱 다급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LG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혼다 CEO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합작사 설립에 5조 원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분 또한 LG 측이 51%, 혼다가 49%로 한국에 더 유리한 구조였죠. 해당 합작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약 40GWh 규모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공을 진행해 2024년 말부터 배터리셀과 모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는 미국 현지에서 12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LG와 혼다가 미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다의 행보는 도요타가 결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이 도요타에도 배터리를 팔게 됐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도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나소닉 이상의 배터리 공급처가 필요했고 최적의 기업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낙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8월 말 도요타는 미일 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천억에는 일본 국내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고 3,300억에는 미국 공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생산 합계치는 최대 40GWh 규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혼다와 LG 측의 합작사 설립 발표 후 이틀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도요타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조엔을 투자해 28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도요타만은 내줄 수 없다며 9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뺏기면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마저 떨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비와 설비 투자 지원에 5천억엔,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3,500억엔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상황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에게 주도권을 내준 뒤 대표업체 파나소닉 점유율마저 8.7%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혼다와 도요타가 한국을 선택하자 기시다 정부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요타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톱 10 자동차 업체 중 9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국 부품사를 선호하는 일본 업체들이 LG에너지솔루션과 연이어 손을 잡는 것은 미국 내 생산 능력과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했고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까지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선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64GWh에서 2025년 450GWh로 갚하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255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체 CAPA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올해 7%에서 2025년 45%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파나소닉의 미국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내 한 곳뿐입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의 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7월 캔자스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급하게 오클라호마 부근으로 변경하는 등 공장 설립의 가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약 4,000명의 직원을 뽑고 있지만 파나소닉으로 가겠다는 이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실현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배터리사와 얼마나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공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GM, 혼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에만 총 5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요타가 해당 자리에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우선순위 또한 도요타가 아닌 테슬라입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 합작법인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5년부터 5년간 연 4,000톤의 탄산 리튬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반면 모든 소재 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IRA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소재 확보 현상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황산 코발트 7,000톤과 약 25만 톤에 이르는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고 한국 포스코에서도 양음극재를 7년간 대량 공급받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일 배관과는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28억 달러를 12개 주에 있는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가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개발 및 생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사에 이미 소재를 공급하거나 예정인 곳도 상당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천연 흑연을 공급하기로 한 호주 시라가 대표적입니다. 모잠비크에서 광산을 운영 중인 시라는 내년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핵심 열쇠를 쥐자 미국 측 인사들도 연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사 또한 오하이오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GM에 이어 포드에도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죠. 포스코는 현재 고순도 니켈 및 수산화 리튬의 국내 생산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포드에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획하자 이는 일본 내에도 전해져 자신들만 뒤처졌다며 크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력이 낮은 파나소닉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가 1,000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규모입니다. 도요타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IG에너지솔루션이 해당 기술력마저 능가해버렸죠. 상온에서 출방 전 수명이 500회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500번 이상의 충방전 이후에도 80% 이상 잔존 용량을 유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약 40% 높아 기술적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최고권유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그룹이 전고체 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요타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한국 업체에게 발을 걸쳐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한국 배터리. 더 높은 성장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